현금을 끝까지 아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잡는 것 같아요. 주식을 살 때는 기본적으로 성격을 다 분류를 하거든요. 성격을 분류한다는 게 뭐냐면 손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비중의 관점이라고 봐요. 세력을 상대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쉽다라고. 세력하고 기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근데 이렇게 뭐 우리 저희 머니톡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방송들을 혹은 사람들의 말을 혹은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사다 보면은 금방 30종목, 50종목, 60종목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집중이 안 되니까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부터 콘트처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분들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주식들을 우리가 안 사는 것도 하나의 그 투자에 필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좋아 보이는 걸 자꾸 다 사게 되거든. 돈 있을 때마다. 네. 어떻게 해보세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그게 이제 절제력인데 보통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를 하려면 굉장히 이제 날렵하고 빠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투자는 굉장히 이제 현금을 끝까지 아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안 사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 이제 사고 싶은 거를 꾹 참 우리가 이런 거죠. 물건을 내가 현금이 있지만 과소비를 하지 않는 느낌?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쓰고 싶고 사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때그때 어떤 기분에 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위험을 충분히 계산하고 투자를 하면 주식 시장이 저는 이제 주식 시장을 오랫동안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게 제가 생각할 때 주식 시장 하나도 위험하지 않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제가 투자하는 기업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일하고 있고 내일도 일해야 될 일터고 이 회사가 무너지면은 예를 들면 울산 같은 경우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울산에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망했다. 그럼 울산은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부동산도 그냥 다 그냥 그 도시 자체가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현대차나 현대중공업, SK 어렸을 때 왜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교 공장 견학을 시켜주거든요. 버스로 정말 거의 뭐 반나절을 다녀야 그거를 겨우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공장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가 망하면 어떤 게 도대체 유지가 될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식 시장이 변동성은 있지만 항상 주식은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우리가 결국 이 주식 시장은 우리의 어떤 삶의 터전이자 어떤 굉장한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시장이 무너지면 뭐 어쩔 수 없다. 그때는 뭐 돈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위험이 좀 더 사라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좋아 보이는 주식들 보면은 거기엔 또 차트도 한 몫을 하거든요. 네. 보니까 차트가 상승하기 딱 좋은 어떤 모습의 차트, 네. 바닥을 다지는 차트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또 이 주식을 선택하잖아요. 차트를 어떻게 우리가 개인이 잘 활용해야 그걸 적절하게 활용한다 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뭐 책에도 나오지만 세력이 차트를 오히려 이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안 당하려면 예. 차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거의 가격과 과거의 거래량을 표현한 것밖에 없거든요. 차트로 우리가 차트로만 봤을 때는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DB하이텍이라든지 그 반도체 업종을 봤을 때는 아무런 차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차트만 보는 건데 과거의 거래량과 가격으로 저는 차트를 상승할까 하락할까 이런 관점보다는 그때 좀 심리 상태를 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삼성전자 예를 들으면 지금 삼성전자 오늘 가격이 아마 오늘 또 좀 반등을 해서 6만 원 조금 안 되게 5만 9천 원 정도 가격이 형성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이제 쭉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 앞에서 물리는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싶은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이제 천천히 왜냐하면 이걸 심리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본전이 오면 팔고 싶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금 차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쭉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장이 밀리는데도 안 떨어지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신고점을 내버렸다 라고 하면은
손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식은 이제 심리적으로 훨씬 더 느낌적으로 좀 가볍다라고 하겠지만 차트만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아까 말씀드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배당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훨씬 더 이제 안정감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과연 내가 위험을 얼마 정도 감수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주식을 내 만약에 100이라고 했을 때 얼마를 포트를 넣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하고 투자를 하면 그런 차트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할 때 차트를 보면서 바닥권 이런 거에서 사는 게 유용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차트라기보다는 주식이 이제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할 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게 하락을 할 때 언제 사면 좋을까요라고 늘 말씀해 주시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거래량이 좀 생기면 거래라는 게 뭐냐면 주식이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면은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래량이 별로 없다는 거는 아직도 관심 없다. 떨어져도 관심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떨어지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확 늘면서 주가가 반등한다. 그러면은 누군가 좀 약간 큰 손이 지금 관심을 갖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가격대가 하나의 그 뭐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지나 저항이 될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오랫동안 횡보했던 주식들이 갑자기 거래량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 주식이 그동안 너무 관심이 없었는데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좋고 만약에 뭐 이런 거죠. 거래량이 꼭 터졌다라고 해서 상승한다라는 보장도 없고 또 하락한다라는 보장도 없는데 심리적으로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는 게 낫다. 약간 그런 관점으로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우리 이주영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식들을 선택을 했어요. 네. 어쨌든 이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 때 어떤 시그널을 보고 매수 뭐 신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삼성전자가 좋아 보여 해서 삼성전자 사는 건 아닐 테고 좋아 보이는 이유 그게 아마 차트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떤 이유로 어떤 신호를 보고 사나요? 주식을 살 때요. 주식을 살 때는 기본적으로 제가 그 성격을 다 분류를 하거든요. 성격을 분류한다는 게 뭐냐면 어떤 주식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고 이 주식은 앞으로도 꾸준할 회사고 그다음에 어떤 주식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진 않지만 충분히 기대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게 어떤 거냐면 게임, 바이오,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뭐 화장품 같은, 그러니까 인기가 한번 확 터지면은 게임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앱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한 번만 딱 인기가 있어버리면은 순식간에 이제 확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엔터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우리나라 K 문화가 이제 글로벌화돼 있어서 인기가 있으면 순식간이잖아요.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영업이익과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떨어진다고 해서 주식을 안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삽니다. 조금씩 계속 사다가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제 주식을 저점에서 사야 되는데 그 저점을 딱 이게 뭐랄까 특정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도대체 어디가 저점이냐? 어디가 저점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수익이 나는데 이 정도로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바닥은 모르겠으나 무릎인 것 같다라고 이제 사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표님 말씀하셨던 이제 금리를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누가 봐도 이때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사다가 이제 많이씩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그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냥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고 왜냐하면 그런 주식은 결국은 뭐냐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천천히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엔터 같은 주식은 훅 떨어졌다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떨어질 때 막 무리해서 사는 것보다는 한 번 이렇게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시장 심리가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사도 별로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샀는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요.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손절이거든요. 예. 근데 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손절해야 될 주식을 샀다는 거는 종목을 잘못 고른 거 아니냐, 싸지면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예. 어떻게 보세요? 손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비중의 관점이라고 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샀어요. 근데 그분이 비중이 만약에 2%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5%다. 1억인데 5%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사놨다. 근데 마이너스 50%가 된다고 해서 걱정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억이면 5%면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분 오히려 떨어질 때 어떻게 하냐면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가 크면 클수록 더 싸게 사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그러니까 비중을 내가 크게 하지 않았을 때는 손절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1억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를 20%를 샀어요. 그러면 딱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되냐면요. 내가 이거 마이너스 10%만 나면 일단 무조건 반은 던진다. 왜냐면 위험 갈린 거예요. 왜냐면 20%에서 마이너스 50%가 돼버리면 이제 그 계산은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게 비중으로 조절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나는 지금 성장주에 20% 투자했고 이거는 내가 마이너스 10%면 손절을 한다는 건 뭐냐면 위험하게 투자했다는 공격적인 투자라는 거를 아는 거죠. 이거는 투자거든요. 왜냐면은 그 바이오라는 거는 언제든지 폭등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나는 결심했다. 1억 중에서 2천만 원 들어간다. 대신에 내가 손실 볼 수 있는 건 200만 원이다. 대신에 이게 만약에 운 좋게 오르면 순식간에 1,000도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구체적인 그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별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비중으로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종목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할 때 작은 그러니까 성장주를 샀지만 비중이 작으면은 그냥 놔두세요. 약간 그렇게 하고 아니면 비중이 높다면 좀 손절하고. 비중이 높으면은 그냥 너무 속상해한 거죠. 왜냐하면 비중이 높으면 이미 벌써 손절이 나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못했다. 그러면 이미 우리 아까 미국 주식도 얘기했지만 60% 70% 마이너스가 났어요. 뭐 테슬라 가지신 분들, 뭐 만슬라 믿고 있었던 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그럼 지금은 그냥 버텨야 될 때다. 지금은 사실은 마이너스가 40이 되면은 이제 손을 못 써요.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숫자인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1,000만 원에서 1억까지 올려가려면 수익률이 1000%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억이 된 상태에서 마이너스 50%만 되면 반이 딱 사라지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100에서 마이너스 30이면 30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30이 떨어진 상태면 70이잖아요. 70에서 다시 마이너스 30 되려면 이제 20%만 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떨어지는 비율이 점점점 이제 큰 거에서 뚝 떨어지는 건 쉬운데 결국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마이너스 40이나 마이너스 50이나 마이너스 60이나 그게 그거다. 마이너스 70이나 이거는 이미 여기에서 던지는 건 완전히 그냥 손실을 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지금 만약에 종합주가지수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한 2200에서 2300선 정도 되잖아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버티면 그런 주식들은 만약에 내가 진짜 이거 팔고 싶다. 너무 나는 이거 볼 때마다 화가 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언제 팔면 되냐면 한 2600에서 2700 또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정도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마이너스 한 15, 20 되면 이제 그때는 좀 정리를 하고 원금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원금 올 때까지 사실은 이제 조금 예, 왜냐하면 거기까지 오면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이너스 40에서 던지기에는 마이너스 40이나 50이나 60이나 약간 비슷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아깝죠. 네. 지금 그 어떻게 보세요? 그 세력 뭐 분명히 세력이라는 건 이제 결국 주포 그 주식을 많이 투자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거라고 봤을 때 세력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 것이냐. 저는 세력을 상대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근데 쉬운데 이 세력이라는 거는 대형주에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소형주에만 우리가 생각하는 세력은 대형주에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죠. 대형주. 예, 대형주. 그게 외국인이 됐든 예, 기관이 됐든. 예. 훨씬 더 이제 금액이 크고 타겟팅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세력하고 외국인들을 우리가 굉장히 강자라고 보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세력하고 외국인을 굉장히 좀 약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세력하고 기관들은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너무 급한 거예요. 빨리 수익을 내지 않으면은 이제 세력은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과를 빨리 못 내면, 왜냐하면 세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 외국인이나 기관을 말하는 건데 임대료도 엄청 비싸고 인력들도 엄청 비싼 인력들을 써야 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광고도 해야 되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세력이라고 늘 우리가 왜 당한다라고 생각하냐면 그것도 또 이제 간단하게 굉장히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그 세력이 아까 전에 말한 그 눈치 없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이제 더 오를 수 있다고 현혹하고 지금 충분히 싼데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 주식을 팔게 이제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간 이제 욕심을 좀 낮추고 세력하고 기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시간 끌기. 시간을 끌면 저희는 고정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면 예. 길게 버틸수록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 그렇죠. 버틴다는 게 굉장히 또 그러면 버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버틴다는 게 어떻게 해야 버틸 수 있냐면 현금을 최대로 아끼면 돼요. 내가 현금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30% 현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식 시장이 뭘 해도 사실은 즐겁거든요. 왜냐면 20% 지금 내가 60%가 투자돼 있기 때문에 올라도 좋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이게 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지다니. 예를 들면 뭐 최근 같은 경우에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현대차나 뭐 네이버라든지 뭐 2차전지라든지 게임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 좋다 생각했는데 거기서 거의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 현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씩 사면서 자 고금리에 누가 버틸 수 있나 보자. 이렇게 하면서 약간 뒤에 있으면서 한 주씩 한 주씩 이렇게 사다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이제 약간 관전의 느낌이 있거든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꺼번에 이제 다 사면은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그다음에 현금 비중을 항상 보유하는 거. 그게 이제 결국은 또 위험 관리인 거죠. 내가 위험 관리를 현금이 없어도 돼. 왜냐하면 만약에 1억이 있는데 언제든지 내가 1억을 더 가지고 올 수 있다. 레버리지를 써도 그러면 1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완전히 위험을 엄청나게 높은, 한마디로 우리가 몰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너무 힘들죠. 그러면 뭐 주식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세력한테 이제 먹혀버리는 약간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이주영 대표님이 이렇게 돌아보면 20년 주식 투자 생활에서 그래도 되게 후회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많이 물려있고 생각과는 다르게. 그랬을 때 마음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적이 있었나요? 저는 지나고 나면은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면 왜 내가 주식의 그 변동성에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안 좋았다가,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은 다 소중한 시간인데, 소중한 오늘도 이제 모니터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도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기분이 좋다든지 주가가 떨어져서 속이 상한다, 이거는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주식이란 건 항상 오르고 내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과거에 이제 주식이 떨어질 때 너무 속상했던 거는 지금 지나고 나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그냥 운동이나 열심히 하고 어차피 이 회사가 망하면 뭐 다 이제 힘든 상황이 되는 건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게 조금, 그런 걸 이제 많이 겪으면서 이제 올라도 오르면 또 떨어지잖아요. 주식이 또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는 거고 어차피 떨어지다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포스코나 그다음 뭐 네이버라든지 뭐 KTNG라든지 이런 회사가 파산을 해버리면 저는 뭐 투자한 돈만 잃겠지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계가 달려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 많은 분들이 돈을 잃었을 때 오는 그 상실감, 예. 이게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하고 거기서 진짜 뭐 우울증까지 생기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근데 저는 처음에 투자를 할 때도 이제 약간 금액을 크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엄청 힘들어했을 때가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인데요. 그때는 뭐 손실이 컸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이제 그 터지기 직전에 그때도 저도 이미 약간 거품을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너무 심하다. 이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요. 일단 은행주에 좀 많이 넣었어요. 신한지주에, 왜냐하면 그때 신한지주를 선택한 이유는 시가총액이 제일 높았어요. 국민은행보다 더 높았거든요. 제일 큰 은행은 망하지 않겠지. 신한지주 사놓고 그다음에 제가 현대모비스를 선택했었는데, 왜냐하면은 현대차는 완성업체지만 현대
모비스는 그때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AS. 그러니까 이미 현대차는 많이 팔아놨으니까 서비스 센터는 마지막까지 버티겠지. 아무리 힘들어도 새 차는 안 사도 기존의 차는 계속 고쳐서 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신한지주, 현대모비스랑 그때 LG화학 왜냐하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석유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고려화학. 그러니까 고려화는 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돈을 옮겨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브프라임 때 어떻게 됐냐면 신한지주를 제가 44,000원에 사놨는데 16,000원까지 떨어지고 와,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고려아연을 제가 14만 원에 사놨는데 4만 원까지 떨어지고 현대모비스 제가 10만 원에 사놨는데 현대모비스가 6만 원까지 떨어지고 거의 마이너스 60%가 그렇죠.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주식을 그때 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옮겨놨고 충분히 이제 배당도 주고 좋은 회사인데 그때 제가 사실은 머리로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책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제가 의도적으로 글을 쓴 게 아니라 이제 반성문을 쓰다가 반성문이 그 A4가 20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청춘의 투작이라고 제가 쓴 책인데 근데 청춘의 투작 지금 봐도 아마 힘드신 분들은 그걸 같이 울 수 있을 정도로 힘들었던 마음을. 그러니까 그런 힘든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 같은 건 안 하신 거네요. 왜냐하면 그 회사를 손절을 하기에는 그때는 너무 왜냐하면 신한지주를 손절할 필요가 없고 현대모비스는 마지막까지 버틴 회사고 고려아연도 금을 만드는 회사고 그래서 결국은 고려아연이 4만 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그거를 찍고 40만 원까지 올라가고 현대모비스도 그때 9만 원을 9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단 다음에 다시 20만 원까지 올라가고 전부 다 이게 싹 다 신한지주도 4만 원에서 16,000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다시 5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걸 한 1년쯤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책 마무리할 때 되니까 이제 책 쓰니 반성문 쓰는 동안. 반성문 1년 쓰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물려있을 때 가지고 있는 이 개별 주식의 악재가 아니라면 시장의 문제라면 그냥 그 시간을 잊고 지내는 것도 다른 거 하면서 잊고 지내기보다 또 시장은 또 늘 관심이 있어야 저희가 또 기회를 노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 공포심에 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걱정을 왜냐하면 종목을 보시고 이제 어떤 우량주라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계속 발전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어떤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시장마저도 사실은 뭐 고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 40% 정도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드린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성장주 대표 주식인데도 폭락 수준을 보면 거의 고점 대비 한 7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IP 경제교육센터 이주영 대표 슈퍼게임이시죠?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